네, 지금부터 농업전망 2021 3부 곡물분과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분과 자장 겸 사회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훈입니다. 매년 농업전망이 앞으로의 우리 농업 농촌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짚어보는 자리를 겸한 동시에 연초에 매년 관계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일종의 만남의 장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농업전망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국내외 곡물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쌀하고 콩의 작황부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급 및 가격 불안, 또 직불제 개편이 있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량 안보라든지 자급률 제고 같은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불확실성과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또 일부 이슈들은 지금도 진행 중이죠. 본 분과에서는 곡물 분야의 어떤 산업별 이슈와 전망을 3개 주제 발표를 하고 약 한 30분 정도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발표와 논의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온라인으로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창에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관련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쌀 관측 담당하고 있는 박한울입니다. 최근에 쌀 가격이 급등했다 또는 폭등했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 마트에서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쌀을 생산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이 가격 수준도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쌀 가격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고 또 향후에는 어떻게 형성될지를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동향입니다. 벼 재배 면적은 2010년 이후에 연평균 2%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쌀 생산량도 면적이 감소하면서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2020년에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면적이 축소가 됐고 또 최근에 높은 쌀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19년과 비교하면 20년도 재배 면적은 4,000헥타, 증감률로 보면 0.5%가 줄었습니다. 면적 감소폭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산 쌀 생산량은 평년과 비교해서 12.6%가 줄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긴 장마가 이어졌고 연이은 태풍 발생으로 인해서 일조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만큼 수확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수로 보시면 평년과 비교해서 8.9%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쌀 소비는 어땠을까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참 변화했던 해였습니다. 쌀 소비 측면에서도 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외식 소비는 감소한 반면에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8.1kg 내외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해마다 2.3%의 감소율을 보이던 소비량이 전년에는 1.9%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가정 내 쌀 소비가 증가하면서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졌고 이로 인해 작년 8, 9월 산지 유통업체의 19년산 재고 수준은 예년에 비해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20년산 쌀 생산량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20년산 수확기 가격은 54,121원이었습니다. 80kg 기준으로 환산하면 21만 6,484원이었고요. 이 수준은 작년 수확기 가격과 비교해서 14%나 상승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추세가 앞으로는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단기 전망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산량 감소로 2021 양곡연도 총 공급량은 전년 대비 4.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에 총 수요량은 전년보다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식량 수요는 줄지만 가공용 수요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줄고 소비 감소세는 완화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20년산 단경기 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시장 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단경기 가격과 비교하면 10% 내외 수준에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농가 재고 보유량이 전년 대비 많고 또 정부가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 시장에 공급할 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수확기 가격과 비교하면 2% 내외 낮은 52,500원에서 53,800원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가격 추세는 금년 벼 재배 면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올해부터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타작물을 재배했던 일부 농가에서 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 벼 재배 면적은 작년 대비 0.3% 증가한 72만 8천 헥타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중장기 전망입니다. 분석에 앞서서 몇 가지 주요 가정을 고려해 봤습니다. 우선 기상에 따른 작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직전 5개년 평년 단수인 521kg을 적용을 했고요. 수입량은 의무 수입 물량만 도입되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곡관리법에 대한 효과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효과를 예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주요 세 가지 가정은 2030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중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타작물 전환 정책 지원이 줄어들면서 과거의 연평균 감소율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소비 부분입니다. 식량 소비는 파란색, 가공용 소비는 주황색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식량 소비는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에 가공용 수요는 연평균 1.8%씩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에도 즉석밥이나 컵밥, 도시락 형태의 가공용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과거의 소비 감소 추세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입니다. 2020 양곡연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8.1kg 내외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발생으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거의 연평균 소비량을 일정 부분 상쇄시킨 것으로 보여지고요. 20년산 단경기 가격은 20kg 기준해서 52,500원에서 53,800원으로 전망됩니다. 전년보다는 높은 수준이겠지만 수확기에 급격하게 상승했던 쌀 가격은 점차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고요. 높은 쌀값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2021년 벼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72만 8천 헥타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과거의 감소폭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생산량 감소에 비해서 소비량 감소 추세가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이로 인해서 향후에도 공급 과잉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벼 재배 면적을 점차 감축해 나가되 쌀 소비 확대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원월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재배 면적은 과거 추세와 달리 금년도에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로 반전이 될 거라는 예상이고요. 단경인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상승하지만 수학기 대비해서는 약 한 2% 정도 가격이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이고요. 수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는 적황 때문에 수급에 조금 타이트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수급이 공급 과잉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그러한 전망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지선우 연구원께서 콩, 감자 수급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업관측본부에서 콩과 감자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지선우 연구원입니다. 발표에 앞서 최근 여러분들 장을 보시면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 같은 경우에 4,000원이 넘은 지 불과 1년 남짓인데 최근 4,000원 후반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감자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약 50% 정도 상승되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긴 장마로 인해서 콩과 감자 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쳤었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요에도 많은 이슈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외부 요인들이 콩, 감자 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또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동향과 수급 전망에 대해서 콩, 감자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 중장기 수급 전망 및 시사점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콩 수급 동향 및 전망입니다. 먼저 생산 동향입니다. 생산량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아마 재배 면적일 텐데요. 콩 재배 면적은 2011 양곡년도부터 최근까지 쭉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타작물 전환 정책 등이 실행되는 기간 중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도 보이곤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 양곡년도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파종기 강우로 인해서 파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발생하였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이 대상 면적과 지원 단가가 축소되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콩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황과 당해년도 그런 생산량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정부 수매 가격에도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2018 양곡년도 정부 수매 가격은 4,0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콩 가격 또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양곡년도 수확기 가격은 생산량 감소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전년보다 16% 상승한 6,000원대 수준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 매입 동향입니다. 이 수매 물량은 수확기 시장 가격과 정부 수매 가격에 따라 매우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산 수매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유는 수매 가격이 전년과 동일한 4,500원에 형성이 되기는 하였지만 농가 수치 가격인 이 농가 판매 가격이 5,000원대 중후반에 형성이 되면서 이 시장 가격이 반영된 품종 구분 수매 방식이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콩 방출 동향입니다. 시장에 부족한 물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매콩을 방출하기도 하는데요. 2020 양곡년도에도 6월 800여 톤을 출하하는 것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8,000여 톤을 방출하였습니다. 이로써 생산량 감소와 수요 증가에도 가격 상승폭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수입 동향입니다. 국내 식용콩 전체 소비 물량의 약 75%는 우리나라는 약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식용콩은 두부나 장류로 보통 활용되는 일반 콩과 콩나물콩으로 또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콩 수입량은 전년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콩나물콩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콩나물콩 주요 수입국인 중국에서 자국 수요 증가 영향으로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중국 수입량이 약 10% 정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입 소비 동향입니다. 콩 대표적인 가공식품으로 볼 수 있는 두부와 된장 그리고 간장에 대한 매출 동향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매출액이 약 4,300억 원 내외로 보합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상반기 매출 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내 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약 10% 상승한 4,72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원산지별로 구분을 해서 두부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전체 두부 매출액 중에서 국내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3%로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두부 매출액은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국내산 두부 매출액이 10.5%로 수입산보다 약 2%포인트 더욱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내 소비가 보다 국내산을 선호한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1 양곡년도 단경기 가격인데요. 2021 양곡년도 단경기 가격은 수학기 대비 강보합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생산량이 전년보다 23%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서 연간 시장 공급 가능 물량이 약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가정내 수요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단경기 가격은 강보합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수매 2월 재고량이 약 7,500여 톤으로 가격이 급등한다거나 시장 공급 물량이 부족할 때 방출을 통해서 이 가격 상승폭을 완화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21년 콩 재배 의향 면적인데요. 21년 콩 재배 의향 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콩 재배 면적은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종료와 그리고 지난해 쌀 수확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콩 재배 면적의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박콩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콩 감소분을 상쇄해 21년 콩 재배 의향 면적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감자 수급 동향 및 전망입니다. 먼저 감자 생산량은 2005년 90만 톤을 피크로 쭉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기점으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었었는데요. 2018년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18년과 19년 생산량이 2해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2019년 감자 가격이 하락하였고 이는 재배 면적, 2020년 재배 면적을 감소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자 가격은 작형별 생산량뿐만 아니라 이 품위 등에 따라서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감자 가격은 보통 연평균 2만 원에서 3만 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감자 작황 부진뿐만 아니라 저장 물량 부족 등으로 인해서 연평균 가격이 5만 원대까지 치솟았었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다시 3만 원대로 하락하였습니다. 2020년 감자 가격은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작형별로 살펴보면 노지봉 감자와 고랭지 감자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주출하기 가격인 6월에서 10월은 평년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노지봉 감자와 고랭지 감자가 저장 형태로 이제 출하되는 11월과 12월 가격은 노지봉 감자와 고랭지 감자가 기상 악화로 인해서 품위가 매우 저조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11월과 12월 가격은 평년 대비 약세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감자 수입 동향입니다. 감자 수입량은 연평균 8.1%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 중에서 가공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감자 튀김용으로 알려진 이 프렌치 프라이용 수입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신선냉장 수입량은 201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이후 가격 하락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비 동향인데요. 주요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학교 급식입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소비량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일단 평균적으로 1학기 때 학교 급식에서 소비되는 양은 약 7천여 톤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감자 급식 소비량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이에 절반 수준인 3,300여 톤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량 추이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감자 판매량 또한 급식과 다르지 않게 전년 대비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량은 전년 대비 17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패턴에 변모하고 있다라는 방증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본 감자 재배 예상 면적입니다. 시설본 감자 재배 예상 면적은 2,132헥타르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로는 영남지방 경합작물인 당근과 양배추 가격이 좋았었고, 또 호남지방에서는 여름 수해 영향으로 그 재배 면적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감자 주산지인 부안과 김제의 최근 추운 날씨로 인해 동해 피해 면적이 발생 정도에 따라서 이 감소폭은 더욱 커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지본 감자 재배 의향 면적입니다. 노지본 감자 재배 의향 면적은 16,100헥타르 수준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도 본감자 주출하기인 6월 가격이 상품 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기상 악화로 인해서 품위가 저조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낮게 형성되면서 이 농가 조수입은 감소해 재배 의향 면적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 감자 가격은 전년 대비 강세가 전망됩니다. 이유로는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 시설 감자 출하 비중이 점차 더욱 예년과 다르게 더욱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노지본 감자 재배 의향 면적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들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2020년산 본감자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과 출하 조절 등의 영향으로 저작물량이 전년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속 시 수요 부진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은 감자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수급 전망 및 시사점입니다. 먼저 콩 중장기 전망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콩 재배 면적은 2030 양곡년도까지 연평균 0.9%로 감소 추세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배 면적은 감소 추세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생산량과 자급률은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숙련된 농가가 증가할 예정이고 재배 기술 고도화 등 생산성을 향상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부재 시 정부 자급률 목표치인 45%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자 중장기 전망입니다. 감자 재배 면적 또한 소비 감소 영향으로 재배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배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산량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연평균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이 국내산 부족분을 수입산으로 대체해 수입량은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70%를 상회하는 감자 자급률은 2030년도 7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요약 및 시사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표에 있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키워드화해서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감자 상반기 가격은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 감자 비중이 상승하고 노지본 감자 재배량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콩 단경기 가격 또한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재배 면적은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혼재하고 있지만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급률인데요. 정부가 설정한 2030년 콩
목표 자금률은 45%입니다. 이 4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농콩 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소비 부분에 있어서는 수매 확대와 계약 재배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선호 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요약을 잘 해주셔서 따로 발표 내용을 정리하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발표 주제입니다. 박지원 연구원께서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할 농업관측본부 박지원입니다. 앞서 시간에는 우리나라 주곡 작물인 쌀과 또 콩, 감자의 수급 여건에 대해서 살펴보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교역 규모가 큰 밀, 옥수수, 콩, 쌀에 한정하여 이들 국제곡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1년 주요 이슈와 거시 전망, 그리고 국제곡물 시장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과 21년을 관통하는 이슈는 역시 코로나일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서 2020년 상반기 일시적으로 식품 사재기 현상이 있었고, 또 주요 곡물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일부 곡물은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였고, 또 물류 여건이 위축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식량 위기 관련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을 리뷰를 해보면 사실 국제곡물 수급 여건에 있어서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고요. 오히려 중국의 수입 수요 지속과 또 기상 악화가 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뒤에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주요 이슈와 거시 지표 전망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제곡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슈로는 바이든, 또 코로나, 라니냐, 최근에 있어서는 러시아의 밀 수출세 부과, 또 아르헨티나 옥수수 수출 판매 제한 등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번 발표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죠.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취임하게 되면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곡물과 관련이 있는 에너지 정책과 또 대중국 무역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정책입니다.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 에탄올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RFS 이행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바이오 에탄올 주 원료인 옥수수 소비가 지속되면서 국제곡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의 주요 골자는 원자력과 수력 등의 온실가스 무배출 에너지원의 이용과 또 전기차 보급 확대, 그리고 관련 산업의 인프라 확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바이오 연료 산업의 정체가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국 무역 정책입니다. 장기화되었던 미중 무역 분쟁은 2022년까지 중국이 미국산 곡물을 수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차 합의로 일단락이 되었는데요. 바이든은 이 1차 합의를 단기적으로는 파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올해도 중국의 곡물 수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곡물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방식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오던 바이든은 동맹 국가의 연대를 통한 간접적인 대중 견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향후 미중 무역 분쟁은 국제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거시지표 동향 및 전망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4%의 역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달러화 가치의 경우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반기에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 유가인데요. 국제 유가의 경우는 경제 성장 위축으로 유가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수요 회복이 전망되면서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당초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백신 접종 시작과 또 보급 등으로 2021년 거시 지표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면서 향후 국제국물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국물 시장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실 것은 수급 여건인데요. 2021년, 21년 밀 생산량은 가뭄으로 감소하였던 중국의 생산량이 회복되고 또 러시아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0.7%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량의 경우는 중국의 소비량 증가로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소비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공급 여건으로 인해서 기말 재고율은 1.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31년까지 생산과 소비는 연평균 각각 1.1%, 1.4%씩 증가하여서 재고율은 3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1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미국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올 겨울 강한 강도의 라니냐로 인해서 남미 지역에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서 작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생산량 조정치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량의 경우는 브라질과 또 중국의 사료용 수요 확대로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작년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침체되었던 양돈업이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면서 이러한 소비량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말 재고율은 전년 대비 2.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31년까지 생산과 소비는 연평균 각각 1.5%씩 증가하여 재고율은 2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콩인데요. 21년 세계 콩 생산량은 이상 기상으로 급감하였던 미국의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전년 대비 7.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남미 지역에서 라니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콩 역시 생산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량의 경우는 중국의 견조한 사료용 수요로 인해서 전년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면서 재고율은 다른 품목에 비해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1년까지 생산과 소비는 연평균 1.9% 그리고 2%씩 증가를 할 텐데요. 이에 따라서 기말 재고율은 17%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1년 세계 쌀 생산량은 미국과 인도의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0.9%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비량의 경우는 중국의 구곡 재고 소진 정책과 또 인도의 식량 공공배급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말 재고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2.2%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그리고 31년까지 생산과 소비는 연평균 0.5% 그리고 0.5% 증가하여 재고율은 2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국제곡물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국제곡물 시장에서 대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선물 가격의 동향과 또 단기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2020년 선물 가격은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우선 밀의 경우는 양호한 작황으로 상반기 하향 안정세를 유지를 하다가 이후에는
미국의 수출 호조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옥수수의 경우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대체 연료인 바이오 에탄올 수요가 감소하면서 상반기 하락세를 견인하였는데요. 그러나 3분기 이후에는 중국의 수입 수요 확대와 또 주요국에서의 기상 악화로 인해서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콩의 경우는 상반기 $300 초반 수준을 유지를 했었는데요. 이후 중국의 수입 수요와 또 남미 작황 이슈로 인해서 4분기에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 상승 추세가 현재까지 지속되어서 최근에는 2014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인 $50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쌀은 다른 품목과는 달리 전년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상반기에는 주요국 쌀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한 수급 불안 우려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불안 요소가 해소되면서 하향 안정세로 나타냈습니다. 네, 현재 국제곡물 시장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남미의 작황 우려, 또 중국에서의 수입 수요 지속 전망, 또 선물 시장 안에서는 비상업 포지션 확대 등의 이슈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밀과 옥수수, 콩 선물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폭이 매우 크게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쌀의 경우는 이러한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국제곡물 관련 국내 여건입니다. 2020년 식용곡물 수입 단가는 2020년 상반기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곡물의 국제곡물 가격이 반영되어서 국제곡물 가격이 반영되어서 전년 대비 1.4% 그리고 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타이트한 공급 여건으로 인해 수출 가격이 상승하면서 채유용 콩의 경우는 전년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수입 단가는 2020년 하반기와 최근의 가격 강세가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모든 품목에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한 이후에 2030년까지 연평균 2% 내외의 상승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료용 수입 단가인데요. 2020년 사료용 수입 단가는 20년 상반기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곡물 가격이 반영되면서 모든 품목에서 전년 대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년 수입 단가의 경우는 20년 하반기와 최근의 가격 강세가 반영되면서 모든 품목에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서 식용곡물과 비교했을 때 상승폭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후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한 이후 역시 2030년까지 연평균 2% 내외의 상승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은 식품 물가 동향 및 전망입니다. 20년 식품 물가는 밀과 옥수수의 수입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곡물 외에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원당과 또 유지류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0.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1년의 경우는 수입 단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2% 상승 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합사료 물가 동향 및 전망입니다. 20년 배합사료 물가는 주요 수입곡물 수입 단가는 하락했지만 대미환율 강세와 또 박과 원료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1년에는 수입 단가 급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8% 이상의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러나 올해 사료용 옥수수의 할당 물량이 증량되었고요. 또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축 질병으로 인해서 축산 관련 단체들이 배합사료 가격 안정 촉구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폭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농업전망 2021 원고의 내용을 축약해서 발표를 드리다 보니까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 오전 중에 오픈된 농업전망 2021 12장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 뒤이어 진행될 질의응답 시간에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시면 조금 더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모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연구원님 발표 고맙습니다. 국제 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국적물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국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전망입니다. 네, 이상으로 세 건의 주제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제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제부터는 관련 분야의 네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실 분들께서도 발표 내용이나 또 국내외 곡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몇 분의 질문을 선정해서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최근 곡물 수급 상황과 관련해서 간략히 정리한 사전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의 안정적 확보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자급률 기준, 한국의 자급률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양정 자료에 따르면 콩은 25% 내외, 밀은 1% 내외로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밀콩 자급률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식량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10%로 콩은 45%까지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생산단지 확대와 품질 고급화 등으로 안정적 소비 시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밀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콩 또한 시가 수매 방식 도입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여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생산자와 또 실수요업체의 그 구매 가격에 대한 갭, 또 수입콩과의 또 가격 갭,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바꾸기 힘든 현실적인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2030년까지도 지금부터 한 10년의 기간이 너무 짧거나 목표치가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국산콩을 원료로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급의 안정, 경쟁력 있는 가격, 소비 창출, 이 세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제가 먹은 이 밀들이 다 99%가 수입산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국산밀을 좀 자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우리 농민들하고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우리 밀을 지켜왔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식량 안보 너무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정부와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밀을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누구나 우리 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시고요. 쌀 다음의 주식인 밀과 콩. 코로나로 인한 수급 불안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볼 때입니다. 올해는 쌀 작황마저 안 좋아 식량 전반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자급률을 높여 앞으로의 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글로벌 물류 위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식량 안보라든지 자급률 제고 같은 중요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발표한 발표 내용과 더불어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전문가분들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제일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에서 농정 관련 연구를 담당하시고 국내외 곡물 생산과 유통의 전문가이신 황성혁 박사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은 국제곡물과 농업통상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하시고요. 또 국제 동향에 매우 밝으신 고려대학교 임성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곡물 품목 전망을 준비한 김종인 곡물관측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곡물 품목 전망을 총괄한 박성진 해외농업팀장 참석했습니다. 예,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곡물 분과의 진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코멘트나 또 확인할 사항들이 있으면 먼저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국내 곡물에 대한 논의를 먼저 끝내고 다음으로 국제 곡물에 대한 논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곡물 분야의 전망을 준비하신 우리 연구원의 두 분 팀장님들께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망을 준비하시면서 그러니까 역점을 두셨던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팀장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코로나19가 농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마다 상당히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포스 자료를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판매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먼저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 소비자나 그리고 이제 외식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쌀 가격이 상당히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향후 전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이 이제 가격 모형뿐만이 아니라 판매 추이나 또 재고 추이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물량을 방출할 계획인데요. 그것을 신곡과 구곡으로 쪼개서 그 효과를 살펴보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박성진 팀장님 국제 곡물 전망에서 보완하실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말씀에? 예. 올해 국제곡물 좀 전망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예년에 비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국제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일단 작년 초에 발생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올해 21년에도 계속되고 있어서 이게 국제곡물 생산이나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남미 지역에 라니냐가 예보되면서 곡물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다음에 중국은 또 미중 무역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곡물을 수입하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예측하고 전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저희 쪽에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이 국제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올해에도 계속 하반기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해서 그 대부분의 식용곡물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국제곡물 시장에 조금 더 관심들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제곡물 쪽은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전망하시는데 여러 애로사항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두 분 전문가분들께도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확인할 사항이라든지 간단한 코멘트 정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황성혁 박사님 혹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쌀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김종인 우리 팀장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쌀 수급 동향과 전망은 이제 해마다 이렇게 보면서 좀 제가 올해 느꼈던 것은 이제 사상 최고 또는 사상 최저라는 어떤 그런 키워드가 지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이제 수확기 사지 쌀값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또 쌀 생산량도 사상 최저를 기록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떠올랐는데, 특히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양정사에서 어떤 큰 획을 긋는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쌀 목표가격제라고 하는 어떤 쌀 농가의 경영 안전판이 이제 제거된 상태에서 쌀 생산이 이제 처음 이제 이루어졌던 해이면서 동시에 또 자동시장 격리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또 도입된 원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쌀 생산 농가들의 어떤 생산 활동에 좀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또 쌀 수급의 어떤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번에 이제 쌀 수급 중장기 전망을 하면서 이러한 정책 사항들이 어떻게 좀 고려돼서 해줬는지 좀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예, 대단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김정 박사님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네, 중요한 사항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쌀 직불제가 폐지된 그런 효과는 저희 모형 내에서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중장기 전망 시에 저희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격리제의 도입의 효과는 사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개정된 양국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시장격리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향후 수급 여건이 조금 이제 변화하게 되면 이런 그 시장격리의 그런 구체적인 조건들이 조금씩 미세적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격리를 실시하게 되면 그 이듬해 그 이제 시장격리를 실시했던 그 물량에 준하는 그런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의 면적이 감축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효과를 사실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시장격리의 효과를 반영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격리제가 도입이 되면서 분명히 앞으로 쌀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도 시장격리를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여러 번 사실 시장격리 실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시장격리를 할 것인지 또 말 것인지 또 한다면 얼마를 할 것인지를 놓고 상당히 좀 불확실한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개정된 양국관리법에 의해서 일정 조건이 되면 공급이 과잉되더라도 시장격리를 실시하게 되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수확기 쌀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오늘 자리가 이 전망대이기 때문에 정책 토론회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듣고 답변을 다시 이렇게 질의하면 좋은데 오늘은 질의 위주, 답변 위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한된 시간도 있고 해서요. 다음은 우리 고려대학교 임숙수 교수님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우리 박선진 박사님하고 우리 공물팀들이 내놓은 전망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수긍할 수 있고 특별히 이제 2021년에 공물 전망에 대해서 특히 이제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자세히 잘 짚어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그 곡물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박 박사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 불확실성에 대한 것에 대한 대비, 그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진단해 주셨는데 이 불확실성이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으로 나타나면서 2021년에 이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게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해소되는 국면이 있고 새로운 불확실성이 등장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계해서 라니냐 말씀도 하셨고 기후적인 요인도 있었고 조 바이든 새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해서 미국과 주요 이제 곡물 수출국인 미국과 지금 수입국이 되는 이제 중국의 관계, 또 어떤 불확실성 측면에서 우리가 좀 진단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좀 이런 불확실성이 어떤 최근에 나타난 동향을 보고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인지 우리 박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 지금 전개되는 사항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박 팀장님, 저기 아까 주제 발표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마 꼭지꼭지는 다루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염증인데요. 이게 과연 21년 지금 바이러스 관련해서 백신이 접종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백신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시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곡물 생산 부분은 기계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인력 수급과는 약간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물류 수급 부분에서 지난해와 같이 러시아나 뭐 베트남과 같은 국가에서 수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을지, 뭐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3월 이후에 남미 쪽에서 옥수수나 콩 같은 곡물이 이제 출하가 되기 시작할 텐데요. 그 라니냐, 지금은 생육기인 상황에서 라니냐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단수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 하겠고요. 중국은 아무래도 최대 식량 수입국이다 보니까 작년 한 해에도 미중 합의에 의한 미국산 농산물 수입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도 역시나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그런 미중 합의 1차 합의 이행을 표명을 하고 있고 해서 중국의 그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발표 내용에 대한 논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부터 국내 곡물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곡물 관련된 관계자분께 짧은 질문 영상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고 논의한 다음에 댓글창에 남겨주신 질의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곡물과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질문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했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 쌀과 콩의 수급과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농협 정책양국팀 권혁준 계장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2018년부터 시행되었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이것이 국내 쌀이라든지 콩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건지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곡물관측팀장 김정인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논에다가 벼 대신에 뭐 콩이나 다른 작물을 심으면 뭐 대략 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300만 원 내외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 이제 2020년까지 연장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2018년부터 실제로 농콩 재배 면적이 상당히 좀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서 새롭게 이렇게 논에 콩을 재배하려는 그런 농가들이 좀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콩 재배 의향 면적을 조사했을 때 농콩 재배 의향 면적은 전년보다 15% 감소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면 발표 자료에서 나왔지만 국산 콩에 대한 수요는 사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이제 국산 콩 공급은 줄어들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콩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쌀 수급 측면에서도 저희가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논에 타작물을 심는 면적이 좀 줄어들게 된다면 그 면적이 이제 벼 재배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쌀 생산량이 증가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2020년산 쌀 수급이 작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으로 바뀌긴 했었지만 저희가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사실 쌀은 이제 공급 과잉인 그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쌀 가격은 좀 하락하는 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청자께서 댓글로 질문을 주셨어요. 콩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정부에서 콩 작업률을 높이겠다는 앞서 영상에서 보신 영상에서도 작업률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콩 작업률 높여 나가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콩 작업률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라는 질의가 있네요. 이것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황성혁 박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이 가능할까요? 예. 아까 전에 이제 이제 발표자 분께서도 콩 작업률 제고를 위해서 뭐 수매량을 확대한다거나 또는 뭐 계약 재배를 이제 활성화하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뭐 제가 알기로 또 정부도 이제 수매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의 어떤 콩 수매 방식을 좀 개선하고 또 농가하고 농협 간의 어떤 계약 재배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콩 작업률 제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콩의 어떤 판로를 확대해서 어떤 콩의 어떤 안정적 생산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런 정책들이 어떤 콩 작업률 제고의 어떤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되는데요. 다만 이제 콩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종자 또는 생산 또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어떤 밸류 체인에 있어서 어떤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어떤 대책 마련이 있어야 작업률이 저는 제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뭐 생산만 많이 해서 작업률이 제고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좀 예를 들면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가공 수요가 높기 때문에 가공 업체들이 선호하는 어떤 품위를 가진 어떤 콩의 어떤 그 콩을 더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이런 우수한 품종의 어떤 종자를 먼저 개량하거나 또 개발하는 것도 사실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국산 콩이 수입산 콩보다 훨씬 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의미고요. 결국 이제 콩에 대한 어떤 가공 수요가 증대가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국산 콩에 대한 어떤 생산이 견인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작업률이 이제 제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산 콩이 수입산 콩에 대비해서 이제 3배에서 4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어떤 가공 수요를 확대하기에는 참 많은 한계가 있고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 정부가 어떤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나가는 것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떤 안정성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국산 콩에 대한 안정성을 어떤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서 어떤 뭐 두부라든지 또는 국산 콩으로 가공된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를 늘려가는 그런 노력들도 함께 이제 전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한 번 구축된 어떤 밸류 체인을 이제 바꿔가지고 어떤 단기적으로 작업률을 제고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콩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지 또는 어떤 유통을 좀 효율화를 통해서 어떤 국산콩의 어떤 가격 경쟁을 제고하는데 어떤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어떤 국산콩에 대한 어떤 작업률 제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신지는 모르겠네요. 저희가 계속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에 관련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단경기 내 정부의 쌀 공매 계획이 어떻게 되고 향후에 가격은 어떻게 형성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쌀 생산 농가들이 많고 또 쌀이 우리 국민의 주식이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발표에도 단경기 가격 전망이 하긴 했지만 이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김종인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 발표 자료에도 정부가 부족한 물량에 대해서 37만 톤 정도의 물량을 단계적으로 방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RPC가 보관하고 있는 사물벼 물량이 있는데요. 이게 8만 톤 정도를 RPC가 인도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구곡에 해당하는 2019년산과 2018년산 물량 합계하면 이제 10만 톤 정도가 되는데요. 그 물량을 설을 직후로 입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잔여 물량이 한 19만여 톤 정도가 남는데요. 이 물량에 대해서는 3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에 공매를 통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공급 물량 규모만을 본다면 저희가 당초에 이제 2020년산 부족한 물량을 추정해 본 그 수치하고는 상당히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물량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많은 물량을 풀면 오히려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37만 톤이라는 것이 전체가 신곡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가공용 쌀 등에 활용되는 그런 구곡도 있기 때문에 이 물량 효과가 온전히 가격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확기 가격보다는 조금 하향 안정세되는 가격인 20kg 기준으로는 52,500원에서 53,800원, 80kg 기준으로는 21만 원 초반대에서 21만 원 중반대 수준에서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정리를 하자면 정부가 계획한 대로 정부의 쌀 공매 물량들이 시장에 공급이 된다면 수급 물량으로 보면 이제 더 많아지니까 이것은 이제 명백히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은 하겠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앞서 김종인 팀장께서 얘기하셨지만 모두가 신곡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장의 어떤 소비가 신곡과 구곡의 소비 대체가 얼마나 일어나냐에 따라서 그 가격의 조정폭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시간들이 제한이 돼 있어서 이 정도로 국내 곡물 분야에 대한 발표 내용과 논의에 대한 질의응답은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국제 곡물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곡물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식량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식량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대비한 현재 정부의 대응책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의 이하은 대학원생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위기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은 연구원에서 국제곡물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진 해외농업팀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정부의 대응책을 문의를 하셨는데요. 정부에서는 그 국제곡물 가격 변동의 파급 영향이 국내에서 좀 최소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국제곡물을 수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2014년에 정부에서는 국제곡물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매월 국제곡물 관측 월보를 통해서 국제곡물 조기 경보 지수를 발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곡물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실수요업계, 유관기관의 대응 요령 등을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관계자들이 이 위기 대응 매뉴얼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급망의 불안정성이나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겠고요. 국내 물가 관리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기 대응 매뉴얼은 특정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나 뭐 이런 색다른 요인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계속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물류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공급망이 불안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정부에서는 뭐 가격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물량 부분의 변수도 좀 위기 대응 매뉴얼이나 조기 경보 시스템에 수정 보완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뭐 물류 부분에 관련된 대응책이나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수정 보완해서 올해까지 이제 다시 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댓글창에 국제곡물 관련된 질문이 한 2가지 정도 올라왔었는데요. 먼저 이 기상이변 관련해서 국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우리 임 교수님도 지적을 좀 하셨고 우리 박성진 팀장께서 답변이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넘어가고 다음 질문은 바이든 신정부 하에서 미중 무역 분쟁 방향과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는 건데요. 저도 이 질문은 매우 궁금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앞서 그 주제 발표에서도 국제 곡물의 어떤 가격 변동 요인 중에 하나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제 곡물 분야와 더불어서 국제 정세에 아주 밝으신 우리 임성수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의 그 대중국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마 이거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그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나오면서 중국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썼는데, 중국이 이것을 WTO에 제소를 해서 미국이 그 결과 패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정책이 WTO의 그 차별 없는 무역 원칙에 위반한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점은 이제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 국가의, 그러니까 미국의 일방적인 그런 무역 정책보다는 이것을 국제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에서 또 차별하지 않는 방향에서의 무역 정책으로 서서히 변경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 일방주의가 축소되고 이제 다자주의가 되면은 좀 더 좀 투명한 무역 정책이 될 수 있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대중국하고의 그 무역 관계도 어떤 적대적인 이러한 대립의 관계보다는 좀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는 이제 합리 정책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타협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미국 우선을 하는 그러한 정책 기조는 계속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바이든이 내세웠던 그 바이 아메리칸 플랜이라고 해서 4천억 달러를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 있고, 또 이미 이제 트럼프 정부 때 합의했던 그 중국하고 합의했던 그 무역 그 약속도 아마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2020년도에 우리가 봤던 것은 중국이 그 옥수수나 이 콩 수입을 상당히 늘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지속되지 않을까. 특별히 제가 아까 불확실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중국 쪽에서의 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소비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수입 측면에서 해소된다면,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의 경제 성장이 상당히 빠른 식으로 반등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하는 것보다 상당히 빨리 어떤 중국의 그 수입이나 곡물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될 수 있다. 하나 더 증거를 제시하면, 지금 중국이 옥수수를 수입할 때 우리 그 TRQ 관세 할당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그게 720만 톤 그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월까지, 작년 10월까지 728만 톤을 수입했다. 다시 말해서 관세를 65% 더 내더라도 저 미국산이나 외국산 옥수수를 수입할 정도로 중국이 절박하다. 이미 그 아프리카 열병, 돼지 열병이 90% 이상 회복됐다는 그러한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2021년의 중국의 상황은 과연 그들이 이전에 얘기했던 95% 자금률을 지키지 못하고 국제 시장에 상당히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도 중국과 경쟁해서 곡물을 세계 시장에서 수입해야 된다면, 당연히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기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가능하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식용콩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것도 2, 3년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도입한다면 우리 두부 가격이나 이런 것을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지금 2020년과 2021년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20년까지는 지금 2008년 에그 인플레이션 이후에 10년간 가격이 안정된 모습,
그렇다면 지금이 아까 자료에도 발표 자료에도 보셨듯이 지난 2020년 7, 8월 이후에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이 이제 증가 오름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 270년간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 변곡점이 2020년 중반이 만약에 최저점이라면 2021년서부터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이나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이게 상승세로 증가해서 앞으로 2020년, 2030년 앞으로 우리 자료를 보면 대충 22년 동안은 상승기가 된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데,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때 지금 미리 대비해서 우리가 FTA를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수입 곡물의 도입처를 다각화한다든지,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 쪽으로 우리가 다각화한다든지, 또 최근에 우리 그 유통망, 국제 유통망에 진출한 것과 같이 이 유통망 채널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곡물 조달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어떤 그 영향에 대한 전망뿐만이 아니라 대책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아마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예정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정책에 대한 얘기를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전망대회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논의는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거나 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또 발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앞서 발표했던 발표자분들, 오늘 그 두 분의 팀장님들도 계시고요. 또 발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네, 이상으로 농업전망 2021 제3부 곡물분과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